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세계사 산책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동구권 붕괴의 상징이 되었으며 독일 통일을 앞당긴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는 과정과 이에 얽힌 에피소드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948년 소련에 의한 베를린 봉쇄와 미국에 의한 베를린 공수작전이라는 극단적인 과정을 거친 끝에 1949년 5월 23일 서부 독일이 독일연방공화국으로 독립했으며 이에 대항하여 같은 해 10월 7일 동부 독일이 사회주의 통일당의 독재하에 독일민주공화국으로 독립했습니다. 이로써 독일의 분단이 완전히 고착화되었으며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동베를린에서 서베를린으로 월경에 오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났습니다. 독일의 옛 수도 베를린도 자유진영의 서베를린과 공산진영의 동베를린으로 나뉘었지만 처음부터 양쪽 사이의 접촉이 철저히 봉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민들의 통행이 어느 정도 자유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서독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동서독 간 생활 수준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자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기 시작했지요. 그 결과 1949년부터 1961년까지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간 사람들은 무려 3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동독 정부로서는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인민의 낙원을 자처하던 공산주의 국가의 체면도 체면이었지만 노동력과 고급 기술 인력의 유출이 더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결국 동독 정부는 1961년 8월 13일 동서 베를린을 사이에 둔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 탱크와 장갑차를 배치해 주민들의 왕래를 완전히 막았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동독 정부는 동서 베를린을 가르는 45km의 경계선을 콘크리트 벽으로 차단하기 시작했지요. 이것이 독일 분단과 동서냉전의 상징이 된 베를린 장벽의 등장이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은 서베를린을 동베를린과 그 밖의 동독 영토로부터 분리하는 장벽이었으며 이 장벽을 쌓은 후로는 허가를 받아 브란덴부르크 문을 통해서만 왕래가 허용되었습니다. 세계는 공산주의 국가 안의 유일한 자본주의 지역이 된 서베를린을 육지의 섬이라고 불렀습니다. 반면에 동독의 관리들은 이 장벽을 반파시스트 보호벽이라고 불렀지요. 이후 이 장벽은 점차 보강되어 반요새화되었습니다. 물론 장벽 설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소련 정부와 교감이 있었지요. 1953년에 사망한 스탈린의 뒤를 이은 후르시초프는 스탈린 격하 운동을 벌이면서 스탈린식의 공포정치 정책을 벌였습니다만 그의 반대파들은 후르시초프의 정책이 실패하기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후르시초프는 반대파를 견제하기 위해 두 가지 승부수를 던지는데 한 가지는 동독 정부의 베를린 장벽 건설을 용인하는 것이었으며 다른 한 가지는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1959년 일단 후르시초프는 서베를린을 독립시켜 독자적인 경제와 정보를 갖는 자유도시로 만들 것을 제안하였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예정대로 동독 정부의 장벽 건설을 용인하게 됩니다. 처음에 철조망과 블록담으로 세워진 장벽은 기관 총초소와 지뢰 지역이 설치된 5m 높이의 콘크리트 장벽으로 대체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고압선과 방어진지들이 45km 장벽의 요소에 걸쳐 구축되었습니다. 물론 서베를린이 동독과 접한 경계선에도 120km 길이의 장벽이 축조되었지요. 동서냉전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까지 약 5천여 명의 동독인이 목숨을 걸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장벽을 넘어 탈출하는 데 성공했으나 다른 5천여 명은 동독군에게 체포되었으며 191명의 동독인들이 장벽을 넘다가 사살되었습니다. 독일의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동독과 서독의 대립을 청산하고 대화와 교류를 위해 애써온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우선 1969년 서독의 총리로 취임한 빌리 브란트는 동독을 흡수통일하겠다는 정책을 벌이고 소련 및 동구권 국가들과 새로운 화해협력 관계를 맺고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통일을 지향한다는 이른바 동방정책, 즉 오스토폴리티크를 발표했습니다. 동방정책 아래 서독은 1970년
소련과 무력 불사용 협정을 체결했고 1972년 동독과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해 평화공존의 길을 열었습니다. 상대방을 국가로 승인하고 무력 행위를 하지 않으며 상호 대표기관을 파견한다는 것이 협정의 골자였지요. 그때까지 서독은 국제사회에서 독일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국가임을 주장해왔으나 이를 포기하고 동독을 동등한 국가이자 대화의 파트너로서 인정한 것입니다. 이 정책은 동독 간첩의 서독 총리실 위장 취업 사건 같은 위기가 있기는 했으나 흔들리지 않았으며 다음 총리의 임기 중에도 유지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서독은 분단 이후 아데나워 총리의 지도력과 마셜 플랜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원조에 힘입어 눈부신 경제 부흥을 이루어내었지요. 서독은 마셜 플랜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14억 4,800만 달러의 원조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서독은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열매를 맺어 전쟁의 상처를 씻어내고 빠른 시간 내에 경제강국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동독의 경제는 계획경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놓여 있었지요. 동독은 1971년 이래 사회주의 통일당의 서기장인 호네커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동유럽 국가 중에서 동독의 경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었으나 서독과 비교할 수준이 되지 않을 정도로 가난했지요. 동독 정부는 그동안 서방권과 교류를 금지하고 정보를 차단했으며 서독을 비하하는 선전을 되풀이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동독 지역에서 서독의 TV 수신이 가능했으며 서독 정부의 동방 정책으로 동독 정부의 노력은 결실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베를린의 장벽은 정보의 흐름으로 이미 무너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1985년 3월 11일 새로운 소련 공산당 서기장으로 취임한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동유럽 사회주의의 몰락은 시민들의 변화에 대한 갈망의 불씨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독일과 소련 양국 지도자 간의 몇 번의 이례적인 만남이 있었는데 실질적인 회담은 1988년 10월 24일 콜 수상의 소련 방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방문에서 양국은 다방면에 걸친 실무적 협력 방향과 관계 증진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후 실천에 옮기게 되었지요. 1989년 6월 12일 고르바초프가 서독을 답방해서 서독 국민들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고르바초프는 침체된 소련의 경제 상황 개선을 위해 양국 간의 경제협력 관계 발전에 전력을 기울였으며 다른 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상세한 의견을 교환하고 깊은 신뢰 관계를 쌓게 되었습니다. 유럽이 자유와 변혁의 해였던 1989년 헝가리와 폴란드의 민주화 운동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헝가리는 1989년 봄부터 여름에 걸쳐 동독 국민이 서독을 향해 대규모로 이주하는 루트가 되었지요. 이에 대해 소련은 동유럽에 대한 불간섭원칙을 내놓았습니다. 동독을 비롯한 위성국가들에 대한 소련의 고삐가 풀리는 순간이었지요. 고르바초프가 실시한 개혁 정책인 페레스트로이카는 소련의 정치뿐만 아니라 세계 정치의 흐름을 크게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동유럽이 무너진 것은 폴란드에서 실시된 총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자유노조가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의 공산주의 일당 독재 체제가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죠. 루마니아에서는 독재자 차우셰스쿠가 처형당했습니다. 헝가리가 개혁개방 정책의 하나로 오스트리아로 넘어가는 국경의 철조망을 철거하자 동서간의 벽이 낮아졌다는 기대를 가진 동독인들이 헝가리, 오스트리아를 거쳐 서독으로 탈출하는 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8월 초 서독 정부는 폭주하는 동독 주민의 이민 요구에 대해 이민을 원하는 사람들은 합법적인 이민 절차를 받을 때까지 동독에 있으라고 총리실 성명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호소는 동독 주민들에게 통하지 않았지요. 동독의 가족들이 탈출하는 모습이 연일 서독 언론을 장식함으로써 동독 국민들을 자극했던 것입니다. 동독 주민이 서독으로 대규모 탈출을 계속함에 따라 8월이 지나면서 콜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정책은 동방 정책의 정신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지요. 그것은 동독의 법을 위반하더라도 동독인들이 서방에 도착하도록 도와주되 동독 정부를 공개적으로 자극하는 일은 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국제 정세의 흐름은
이미 동방 정책을 포기하도록 전개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고르바초프의 개방 정책으로 배태된 동유럽의 민주화 운동으로 동독에서도 연일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고르바초프는 10월 7일 베를린을 방문하여 동독 지도자들에게 동독의 페레스트로이카를 권했습니다. 시민들도 고르비를 외치면서 개혁을 요구했지요. 결국 사회주의 민주당은 호네커 체제에 반대하는 의사를 밝혀 호네커의 해직이 결정되었습니다. 후임 서기장에는 크렌츠가 임명되었고 11월 8일에는 당중앙위원회가 지도부를 대폭 교체했습니다. 호네커가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났지요. 크렌츠 서기장은 11월 9일 여러 민주화 방침을 내어놓았으며 출국 수속 완화에 대한 사항은 동서독 전문가위원회를 설치하여 결정하도록 했지만 다음날 밤 뜻하지 않게 국경 개방이 돌발적으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당의 방침은 출국을 희망하는 동독 국민은 다음 달인 12월 10일부터 출국 비자를 경찰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비자가 승인되면 자유로이 출국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비자 승인으로 자유로이 출국할 수 있다는 결정만으로도 획기적인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동독 정부 대변인이 이 조치는 즉각 발효된다고 발표하는 바람에 이 발표를 듣고 있던 기자들은 동독의 국민은 바로 지금부터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이를 바로 속보로 보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오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엄청난 사태를 초래한 특종 보도가 된 것입니다. 이 뉴스를 동독TV가 전했으나 동베를린 시민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독의 방송이 이를 오후 8시 뉴스로 전하자 즉각 동베를린 시민이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베를린을 동서로 분단하는 장벽의 검문소 앞으로 동베를린 시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시를 받지 못했던 검문소의 경비병들은 시민들의 통과를 막았으나 출국은 자유화되었다라고 외치면서 밀고 들어오는 엄청난 무리의 군중에 밀려 밤 11시부터는 검문소를 개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동베를린 시민들은 함성을 지르며 서베를린으로 쇄도에 들어갔지요. 젊은이들은 장벽을 타고 올라가 국가인 베토벤 교향곡 9번의 환희의 창가를 열창하면서 국기를 흔드는 감격스러운 장면을 연출하였습니다. 망치로 벽을 부수는 사람도 나타났지요. 동독 당국이 이를 저지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손에 의해 베를린 장벽이 붕괴하면서 매일 2,000명 이상의 동독 국민이 서독으로 넘어갔습니다. 동독이라는 국가 자체는 더 이상 존속할 힘을 상실했지만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여 완전한 통일을 이루기까지는 1년여의 시간이 더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에 비하면 그것은 지극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오보 사건이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기는 했지만 시차만 있었을 뿐 결국 장벽은 붕괴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오보 사건은 독일인들에게 눈물의 장벽이었던 베를린 장벽 붕괴에 대한 독일인들의 열망이 얼마나 강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동국권 붕괴의 상징이자 독일 통일의 기폭제가 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과정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날은 언제 올 것인가?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이루어진 독일의 통일을 언제까지나 부러워해야 하는지 가슴이 먹먹해지는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